좋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 다 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와 대안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두 가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에 대해서 연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노동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맨 처음에 방문했던 곳이 인천공항공사였습니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인천공항은 그 넓은 공항터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들이 붙고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노조대로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대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날 그런 와중에 개최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공청회 장면입니다. 한 장소인데요. 이게 잘려 있긴 합니다만 한 장소에 한쪽은 정규직, 한쪽은 비정규직이 이 토론회를 지켜봤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정규직 노조에서 한 청년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8년 동안 세계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인천공항에 두르기 위해서 삼수를 했다. 노량진에서 컵밥을 먹어가면서 이 경쟁의 시대에 여기에 두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고통을 가져야 했다. 노량진의 고시촌에 들어가서 여기 두르기 위해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간신히 정규직이 됐는데 엊그저께 청소하러 들어왔던 아저씨들 또는 여성 노동자들이 갑자기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이렇게 그냥 무혈입성하듯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오고 무임승차 웬 말이냐, 공정사회 공개채용, 결과의 평등은 X, 기회의 평등은 yes. 너네도 시험 봐서 들어오면 내가 이런 얘기 하지 않겠다. 어쨌든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고요. 이쪽에 있는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노량진에서 3년 동안 고생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두르고 싶었던 인천공항, 8년 동안 세계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이 공항, 그래서 근로조건과 임금도 좋은 이 공항은 8년 동안 세계 1위를 누가 끊었다고 생각하냐? 여기 종사자 17,000명 중에 15,000명이 비정규직이고 15,000명의 8년 동안의 노동은 너의 3년 동안의 노량진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노동이 있었기에 네가 여기 두를 수 있었고 네가 여기서 임금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 공항이 8년 동안 1등을 했다면 우리는 너의 3년만큼 충분한 가치 있는 노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이 논쟁이 붙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청년들의 경쟁이라고 하는 문제, 공정이라고 하는 문제, 실제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가고 있고 일자리가 없고 삼수를 해야 이런 그럴듯한 직장에 두를 수밖에 없는 이 경쟁의 구조 또한 현실입니다. 저는 졸업할 때 7개인가 8개 합격을 하고 골라서 들어가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좋은 세상이었죠.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다고 다 옛날은 얘기하지만 돌이켜보면 지금 청년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어찌 보면 좋은 시대를 살았는지 모르죠. 비정규직이 1000만을 넘어서고 있고 이 비정규직들이 공공부문에서 IMF 이후에 끊임없이 아웃소싱으로 비정규직이 된 17,000의 종사자가 있는 곳에서 15,000이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인천공항, 그들의 노동, 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사회의 노동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 노동과 관련해서 하나 또 짚어볼 수 있는 것은 ILO 핵심 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노동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 노동이라고 하는 것, 특히 노동조합의 권리라고 하는 지점은 어느 수준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끌고 왔습니다. 187개국이 현재 ILO 협약을 비준하고 있고 그중에 핵심 협약 4가지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7개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 전교조의 단결권 또는 공무원의 단결권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이 ILO 조약을 비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법이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7개 나라는 대충 이런 나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중국, 팔라우 제도 들어보셨어요? 팔라우 제도, 투발루, 투발루 들어봤죠? 다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름을 기억하는 나라 정도는 중국을 제외하면 그 7개 나라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동 3권을 인정하는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를 인정하는 게 취약한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걸 하겠다. 대신에 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자본의 공세가 시작되고 그 자본이 대안을 제시한 거죠. 그러면 대신에 앞으로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면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에서 파업이나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노동법에 넣어주면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노동조합원이 아니면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노동법에 넣으면, 다시 말해서 제가 연맹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지하철 노조의 사업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이런 법들이 만약에 법으로 된다면 그러면 검토해 볼 수 있다. 결국 민주당은 그것들을 수용해서 그 법안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현재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핵심 협약 4개를 비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건 181개국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그걸 들어주는 대가로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을 들이밀고 있고 이 속에서 한국 노동조합, 특히 노동 3권이라고 일컬어지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또는 파업권이 근본적으로 저해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톨게이트 노동자들,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보다 위에 있는 도로공사 사장, 우리는 그걸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특히 이 문제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노동 존중을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가 일개 사장이 버티고 있다고 해서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문제에 대한 사실은 분노도 일지만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튀어나왔던 얘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청와대 관계자가 없어질 직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부는 노동 존중을 얘기하지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래하고 있는 이 구조에서 향후 노동 정책을 어떻게 갖겠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흔히 노동 없는 4차 산업, 노동 없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문제, AI가 등장하고 그 속에서 노동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없어질 일자리를 굳이 정규직으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이 장면은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우리 노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 이면에는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도 있지만 미래 우리 노동에 관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탄력 근로제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듣도 보도 못한 용어 규제 혁신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원래 이게 규제 완화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거의 무의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최근에는 선택근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법안이 현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노동부가 이것을 갖고 가겠다고 합니다. 선택근로제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10시에 나와서 7시에 가는
이런 구조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선택 근로제 플러스 탄력 근로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시간의 근로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전면적으로 폐지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게 오늘 노동시간과 관련된 논쟁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지난 연말에 임종석이 실장이었을 때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해서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문제를 건드리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일정하게 선을 긋겠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드러냅니다. 홍영표 같은 친구는 민주노총은 너무 일방적이어서 말이 안 통한다. 항상 폭력적인 방법을 쓴다. 미국 같으면 테러다.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구사하게 되는 거죠. 이 정부가 노동 존중을 내세웠지만 어떤 입장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집권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황교안,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공화국, 국정논당 세력, 나경원, 치해법권, 강성노조, 민주주의의 울타리마저 기득권 투쟁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국민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괴물의 탄생. 드디어 민주노총은 괴물의 탄생의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지난 이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나왔던 것은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저지를 위한 국회 앞 집회 때 국회 담장을 넘어섰던 사건을 놓고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민주노총이 이 싸움을 한 이유는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를 해도 피해를 결코 보지 않는 편입니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노조 있는 사업장에서 함부로 사용자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려고 감히 언감생심 꿈을 못 꿉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민주노총 조직 구성원들이 아니라 1,800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1,800만 노동자를 위한 싸움이고 비정규직과 영세 노동자를 위한 싸움이었지만 현실은 마치 민주노총이 기득권 때문에 싸운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노동조합, 노동의 현실입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위해서 여기 조합원들도 계시지만 한번 이런 생각, 제가 정의당에 와서 가장 놀라운 건 정의당 당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나 노동운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한번 1번 중소영세기업 노조, 노조의 요구는 정당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진 당원님 어서 오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질문에 대해서. 1번 질문에 대해서 이충원 동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원래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시잖아요. 그죠? 약간. 아니, 저건 당연하다고. 당연해요? 그 회사가 망하는데? 회사 그럼 망해야죠. 그럼 망해야 된다. 오. 네. 두 번째는 고임금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한가? 김정환 노동위원장님, 저런 문제가 만약에 부딪히고 당원들이 항의하면 노동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니까 일반인들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심각한데 왜 정규직은 재정기금을 마련하고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자리 이런 일들을 왜 안 할까? 왜 임금 양보를 안 할까? 왜 스스로 임금을 양보해서라도 더 낮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는 못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 미나리 당원님 좀 생각이 있었죠. 저런 걸 좀 민주노총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왜 안 할까? 최저임금 인상도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임금 인상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정말 좋은 일인가? 또는 노동조합이 정치투쟁을 하는 것은 맞는 것인가? 자한당과 같은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재벌 중심의 경제 운영으로 노동자의 삶이 어려워지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진행되는데 개혁을 그래도 얘기하는 민주당이나 자유주의 정당이 집권해도 상황이 마찬가지이긴 하고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국가 권력은 최소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공정한 중재자로서 기능할 수는 없었을까? 노무현은 왜 그랬을까? 예를 들면 이런 고민들을 오늘 여기서 답변할 게 아니고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각자 해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망가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산수를 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있는데요.
이 산수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 방식에 있어서 늘 얘기했지만 이 200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작동 방식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200이 개인이 일을 중단하면 이 작동 방식이 중단되지 않지만 200이 통째로 없어지면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방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본주의 체제의 유일한 걸림돌이자 자본주의 체제의 이윤에 대해서 유일한 저항군을 형성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화되는 것, 즉 노동운동 외에는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노동운동이 아니고는 이것을 사실은 이 이윤 추구의 자본 세상을 일정하게 제동장치를 걸거나 그게 사회주의가 됐든 뭐 사민주의가 됐든 일정하게 이윤 만능주의, 야만의 정글을 일정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노동운동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뭉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유명한 얘기를 하죠.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참 웃기는 게 자기의 무덤을 열심히 파고 있다. 왜? 체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누가 늘어나요? 노동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마르크스가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노동이 갖고 있는 중대한 의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노동운동만이 이윤의 열차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같은 얘기고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노동은 생산의 근원이고 노동은 삶의 원천이고 또 노동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뭐 상투적인 얘기이지만 사실은 현실이 그대로 접목되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진짜 노동은 생산의 근원이고 노동은 삶의 원천이고 노동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그리고 그 노동에 대한 가치를 한국 사회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가? 노동 존중이라고 하는 건 실제 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이 장면은 이제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하면 제가 감옥을 2번 갔다고 그랬는데 감옥을 첫 번째 갔던 게 오랫동안 참 운이 좋아서 제가 87년부터 운동해서 동지들이 다 감옥 갈 동안 야 나는 왜 감옥을 안 가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제 뭐 우스갯소리지만 신년사가 올해는 우리 감옥 좀 가자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 신년사가. 그러니까 감옥을 못 가는 이유는 우리가 더 열심히 못 싸워서 못 가는 거다. 지금은 감옥 가는 노동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땐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명색이 연맹위원장이 얼마나 싸움을 못하면 감옥을 못 가냐, 감옥 좀 가자 막 이렇게 신년사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2001년도면 IMF 시기입니다. 이 IMF 시기에 공공부문, 저는 공공위원장이니까 공공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를 볼 때 자본은 어려울 때 공공부문을 공략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만하니까. 그리고 공공을 공략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공공이 국가 경제를 좀먹는 부문이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데요. IMF가 오면서 공공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아웃소싱 돼서 그렇게 돼서 이제 소위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구청의 청소 노동자들은 대부분 구청 직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 민간 청소회사로 위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또 무슨 뭐 KTX 여자 승무원들, 여승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KTX 승무원들 등등 공공부문을 이렇게 이제 전면적으로 억압하고 받고 있던 임금을 삭감하고 온갖 복지제도와 근로조건들을 줄이고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면서 공공부문이 초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공연맹 위원장으로서 2001년에 올해 우리는 무조건 총파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총파업은 이제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지하철이 파업할 때 철도도 하고 철도가 파업할 때 한국통신도 하고 한국통신이 그때 민주노총 소속이었습니다. 한국통신도 하고 가스공사도 하고 뭐 무슨 대전의 연구기관도 하고 다 해야 된다. 다. 무조건 다 한다. 이렇게 해서 그해 2001년에 공공부문 총파업을 결행을 하게 됩니다.
저기 항공사가 있는데요. 항공사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하는 일이 공공이기 때문에 공공운수 노조에 있는데요. 공공연맹이 총파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인데 이게 2001년이니까 뭘요? 그때나 지금 영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조건에서 파업을 하게 됐고, 이때 첫날 파업할 때 예를 들면 이제 항공을 예를 들면 항공기가 457편이 결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편만 결항해도 두 편만 결항해도 나라가 절단이 날 정도로 심각한데 항공기가 하루에 400편 이상이 결항을 했으니 나라가 어느 꼴이 됐겠어요. 청와대는 대책회의하고 언 놈이야 이렇게 돼서 양경규라는 놈입니다. 잡아들여 이렇게 된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와 드디어 감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제 그래서 수배가 떨어졌습니다. 저 그때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담병우 위원장과 제가 수배가 떨어지게 됩니다. 수배 떨어진 다음에 이제 도망을 다녀야 되니까 도망 다니면서 이제 뭐 수배 떨어졌다고 알았어요. 이제 막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도망 다니면서 이제 파업 사업장 불쑥 들어가서 연설하고 뭐 대책회의 하다가 또 날라가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포스터가 붙고 수배 포스터가 붙게 됩니다. 저는 원래 사람 얼굴 밑에 이름이 붙잖아요. 인상착의가 이렇게 쭉 쓰게 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미소년처럼 생겼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러지 않았는데 담병호 위원장에게는 이런 포스터, 여기 이제 강도 사건 용의자 수배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노동자풍의 마른 체험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람의 인상착의가 노동자처럼 생겼다는 건 어떻게 생긴 것일까? 그런데 이 노동자풍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사회의 강도 사건, 절도범, 도둑놈, 살인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왜 저걸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우락부락한 사람일까? 그런 건데 여기도 노동자풍의 경상도 말씨.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2010년 11월 9일 사건의 강도 사건의 노동자풍이라고 불과 9년 전 얘기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노동자들은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회의 노동자라는 말은 이렇게 소비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알게 모르게 이데올로기입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의식을 구분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인 거죠. 모든 사람이 노동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구조이거나 강간범이나 강도 사건의 용의자의 인상착의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린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쓸까요? 투쟁에 의해서 돌파를 한 거죠. 경찰청 항의 방문해서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해결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노동자란 말이 이렇게 소비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 또한 파업 장면인데요. 제가 있던 공공운수노조에 대전에 가면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무슨 항공우주연구소, 화학연구소, 기계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이런 연구소들이 있고 거기에 노동조합이 다 있고 대체적으로 조합원들은 석사이거나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박사하면 우리는 공부를 박사신가요? 석사신가요? 박사하면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거긴 박사위원장이 수두룩했으니까요. 위원장들도 박사고 그 박사 별것도 아니더라고. 엄청 무식해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하여튼 그렇긴 한데 여기서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노동조합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파업하면 막 온갖 벽에다가 모든 대자보를 붙이잖아요. 그때 한 박사 조합원이 이런 표어를 갖다가 붙입니다. 로비에다가 어렸을 적 과학자 꿈 커서 보니 처량하다. 이 30살 먹은 과학자는 박사까지 됐는데 본인의 정체성은 늘 과학자라고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 실제 과학자가 됐어요. 근데 과학자가 된 다음에 살아보니 자신을 규정하는 건 하얀 가운을 입은 과학자, 머릿속에 그리는 퀴리 부인이나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노동자가 자기 삶을 훨씬 더 많이 규정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죠. 30살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학교 가면, 너는 학교를 졸업하면 노동자가 될 거라는 얘기를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노동자가 될 거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고, 그래서 저 과학자보다 사실은 노동자가 되는 것이고, 그 노동자라는 게 커서 보니 참 처량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거죠. 제가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를 기억하는 것은 이 짧은 16자의 글자에 우리 사회에 노동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집어넣습니다. 외국은 이렇게 독일 초등학교는 서로 노사 교섭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노동의 권리를 모의 교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와 노동자로서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건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커서 뭐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걸 확인하죠. 뿐만 아니라 교과 과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 프랑스 다녀오신 김태진 다운. 프랑스는 중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내보면 산수 영어 많이 배우셨지만 미적분을 지금도 사용하며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실제 커서 사회에 나온다면은 연월차 수당과 시간의 근로가 어떤 거고 4대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단체행동, 파업 등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얕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성장을 해온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 노동은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돌파하지 않는 한 노동 존중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가서 이렇게 가로를 치고 노동자는 뭐다라고 생각나는 대로 먼저 쓰라 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 학교 교육을 가면 신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소년들은 그래서 신문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 청소년들은 부모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그 부모의 노동자라고 하는 인식을 청소년들이 갖지 못하는 거고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향유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교과서에 노동이 나오긴 합니다. 예를 들면 천재교육 112쪽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이 비효율적이라거나 혹은 교학사의 교과서에는 노동운동 때문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과격한 강성노조 때문에 뭐 어쩌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책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회교과서인데요. 이런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청소년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이유는 자본가의 것이고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노사분규, 소득분배 불평등, 이것은 경제윤리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도덕의 문제로 이것을 접근시키게 만드는 구조가 있는 거죠. 이 부자 증세를 반대하고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교과서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노동이 갖는 의미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노동, 조금만 더 보면 이 지하철인데요. 제가 노동조합 하면서 지하철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뭐 공공부문의 파업이 바뀌어서 요즘은 이제 파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40%, 뭐 50%, 60%도 되지만 전에는 공공부문이 파업을 하면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필수 유지 근무자라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일부 필수적인 유지를 하는 사람들은 근무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파업 효과가 거의 없어요. 파업 효과가.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고 무조건 다 파업을 하죠. 파업에 다 들어가면 당시 법으로는 긴급중재라고 하는 게 직권중재가 있어서 공공부문의 사업장이 파업을 하면 그냥 정부에서 직권으로, 예를 들면 노조는 5%를 요구하고 사용자는 동결을 주장했는데 직권으로 중재를 때려서 동결이 맞아.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파업을 계속하면 불법 파업이 되는 겁니다. 민간 사업장은 그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공공은 들어가는 순간 이미
불법 파업이 되는 거고 들어가는 순간 이미 감옥 갈 각오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공공부문, 이 지하철 파업의 장면인데요. 이렇게 이제 파업을 하면 여러분들도 요즘 지하철이 뭐 파업을 한 경험도 별로 없으실 거고 했다 하더라도 뭐 무슨 어마어마하게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보시지는 못했을 텐데 옛날 파업할 때는 심각했죠. 그래서 출근길 3분 배차가 15분 만에 한 대씩 오니까 뭐 이 단추나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거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청 앞에 내리면 이분이 시청 앞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누가 와요? 마이크가 와서 묻습니다. KBS하고 MBC가 와서 묻게 되죠. 뭐라고 물어요?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일반 시민은 뭐라고 답변해요?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자기들의 집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잡아서 지네들 챙겨 먹겠다는 거 아니냐. 도대체 이게 노동조합이란 말이냐. 노동조합 놈들 나쁜 놈들이야. 뭐 예를 들면 이런 시민의 분노의 발언이 나오고 그 발언은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뉴스를 통과하게 되고 그럼 그걸 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줌마, 아저씨 뭐 다 얘기하죠. 저런 놈들은 지하철에 근무시키질 말고 지하철에 태워가지고 한강에 다 빠뜨려 죽여버려야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근데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자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대한 이해, 파업에 대한 이해,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은 또 거기다 한술 더 뜨고 해도 너무한 집단이기주의, 공공노조의 막장투쟁, 한국 경쟁력 갉아먹어 이런 사설 기사 등을 내보내면서 노동조합과 국민을 철저하게 분리시켜내는 구조이죠. 왜 파업하는지에 대한 기사는 거의 발견할 수 없고 그저 불편한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공항공사 2001년 파업할 때 조선일보의 헤드라인 뉴스 제목은 가뭄의 웬 파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뭄인데 너네가 파업할 수 있냐? 논리적으로는 국민들이 가뭄 때문에 힘든데 왜 파업하냐 이런 거지만, 그러니까 그러나 굉장히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제목, 얼마나 제목을 잘 뽑아요. 가뭄의 웬 파업.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소위 국민과 노동, 시민과 노동을 분리를 시켜내기 때문에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가끔 어떤 평생 노동조합을 밖에서만 보던 사람은 노동에 대해서 이 인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보정당이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가장 취약한 게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까 우리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이 없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진보정당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당인데 노동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보세요. 한국통신 파업은 국가를 전복할 저희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노동조합의 파업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파업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면 톱기사로 깔리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광고를 하나, 라디오 광고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감기 걸리는 것 자체의 문제야. 어디 월차를 내 개념 없이. 월차를 내는 것은 개념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방송의 멘트이고 광고의 멘트입니다. 그 밑에 나온 것도 감기가 극성인데 그럴 땐 출근이고 뭐고 푹 쉬어. 다음날 자리 없어지는 건 책임 못 져. 노동자의 건강이나 안전, 하루 결근하면 자리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광고의 멘트입니다. 이 사람은 잘 아시는 개그맨 박영진인데요. 라디오 광고였는데요. 이런 광고들이 부지불식간의 노동이나 노동권이나 노동에 대한 권리 같은 것들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이런 발언들이 거침없이 쏟아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광고는 판피린 광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 사회가 어디에 있고 노동 존중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이런 속에서 하는 노동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그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3년 동안의 노량진과 8년 동안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등한 선에서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청년의 인식은 그 청년의 잘못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와 이 체제 속에서 노동과 시민을 분리시켜내는 끊임없는 기득권과 지배 세력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구조라고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이런 속에서 아무도 노동을 가르쳐주지 않고 노동자, 노동의 권리, 노동조합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3조. 우리 문선영 동지는 33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뭐죠?
예. 근데 왜 울려고 그래요, 갑자기? 노동 3권이면, 예, 노동 3권을 규정한 겁니다. 이런 얘기죠. 자주적인 당격과, 예, 예, 모든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 수 있다. 뭐 다시 얘기하면, 모든 국민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사용자와 맞짱을 뜰 수 있다. 맞짱 떠서 교섭하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모든 국민은 일을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노동 3권입니다. 이건 헌법에 규정된 천부 인권과 같은 가장 중요한 노동 기본권이죠.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야, 너네가 회사에 가면 노동자가 되는데 엄청 취약하거든. 그러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 너희 권리는 혼자서 지키긴 너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꼭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돼. 이것을 교육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죠. 문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에피소드를 보시면 됩니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진 이 가문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헌법 33조는 개무시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기업의 일개 기업의 총수가 헌법 33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그게 그 기업의 유훈이 되고 그 기업의 일종의 무슨 원칙과 철학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만약에 유럽 사회에서 저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그 기업은 아마 상당한 정도로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거나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말이 통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런 거죠. 구직자가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삼성.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하러 들어가면서 노동권에 대해서 가장 무지한 기업을 들어가는 걸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이 순서는 요즘 들어서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뭐 IT나 공시나 뭐 공사나 이런 데로 조금씩 바뀝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업 중에 늘 탑을 끄는 것은 삼성입니다. 노동권을 가장 무시하는 기업에 가장 노동하러 들어가는 노동자, 취준생들, 대학생들이 그 기업을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구조를 김시원 청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건지 그것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결국 이게 삼성의 내부 문건이고요. 여기는 이제 황유미 그분이 이제 사망하고 삼성 반도체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사전 예방만이 최선이다. 노조 생기면 뭐 감금도 하고 별 하죠. 요즘 최근에 한국노총 소속으로 삼성 전자노조가 생겼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에도 노조가 이제 생기는구나 싶기는 합니다만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런 구조가 유지된 나라가 우리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삼성 노조 와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사람은 4명에 불과하고 28명이 불기소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전히 아무리 그래도 이 자본의 권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킵니다. 이 두 장면은 네. 우리 사회에서 전교조는 아까도 보셨지만 임종석이 민주노총과 전교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노총과 전교조라고 하는 건 전교조는 딱히 어마어마한 조직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합원이 5만밖에 되지 않고 이 노동자의 권리도 법적으로 노동 이권만 보장돼 있어서 파업 자체가 아예 원천 봉쇄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인데도 틈만 나면 전교조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전교조는. 자본은 그리고 권력은 현재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청소년들에게 노동조합이 나쁘지도 않겠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시켜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건데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전혁이라는 국회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해킹하고 그것을 다 공개하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로 몰려와서 우리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 수 없다고요? 빨갱이에게 맡길 수 없다. 이래서 항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아무 힘도 없는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유난히 한국 사회에서 인구에 회자되거나 계속해서 이 인형 공세가 퍼부어지는 것은
이것만은 잡아야 된다. 어쨌든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의 노조 활동은 잡아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전교조의 조직률은 정말 작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전교조와 학교 비정규직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전교조에 유감이 있는 지점도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노동조합 할 때.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사회 전체에서 전교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영화 포스터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건 1987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 87 체제를 흔히 얘기합니다. 87년에 한국 사회가 변했다. 많이. 그 이전 사회에 비해서. 뭐 때문에 변한 거죠?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았기 때문에. 김정화 위원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시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니에요. 왜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제가 알고 있죠. 예. 우리나라의 87년에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았는데요. 안 되겠다. 서원철 동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았는데 마지막 대통령은 몇 년도에 국민이 뽑았을까요? 마지막 대통령은 몇 년도였을까?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 대통령은 언제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서원철 동지는 몇 년도에 뽑았을 것 같아요? 모르죠? 예. 네, 몇 년이에요? 마지막 대통령. 네, 선거. 유신 체제, 유신 이전에 그 선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뽑은 선거. 72년도에 71년도. 어. 네, 맞습니다. 71년도에 김대중과 박정희가 마지막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서 박정희가 생각하죠. 나 귀찮아 죽겠네, 진짜. 그래서 72년도에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거죠. 71년이 마지막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87년까지 16년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서 뽑았어요? 장충체육관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동네 통반장들을 다 모아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고 불렀죠. 말하자면 통반장급들을 다 4,500명을 불러서 장충체육관에서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던 시절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장충체육관에서 4,500명이 모여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87년은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87 체제라고 하는 말이 형성되는데, 이 87 체제는 과연 정치적 민주주의 때문에 87 체제가 형성될 건가? 제가 보기엔 그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789 노동자 대투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던 일상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직장 내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아니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나도 내 권리를 얘기하기 시작한 건 한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구조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를 만들어냈던 거죠.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를 뽑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선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꿨던 건 789 노동자의 대투쟁이었고, 이 노동자의 대투쟁은 그러나 어떤 영화도 소재로 다룬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자본의 심장을 건드리거나 보다 본질적인 구조의 문제를 다루는 영화들은 제작이 돼도 팔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투자하지도 않는 거죠. 제가 87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정치적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87년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 영화가 될까,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영화 포스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넘어가면서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1991년도에 노동조합 하면서 노동자대회에 가서 이제 격렬하게 싸움을 했죠. 격렬한 싸움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리에 시위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우리가 싸웠던 주제들, 그리고 시내를 뒤집어 놨던 그거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할까라고 해서 지켜봤습니다. 91년 노동자대회 때 지켜봤는데 뉴스에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뉴스에 안 나왔어요. 제가 이 91년 노동자대회를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 누가 죽었냐면요, 프랑스의 국민 배우가 죽었어요. 프랑스의 국민 배우 누굴까요? 지금 그날 프랑스의 국민 배우가 죽는데요. 이제 모르시겠습니다만 이브 몽땅이란 배우가 죽어요. 그래도 여긴 꽤 많이 아시네. 이브 몽땅이란 배우가 그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 보도가
첫 번째 뉴스는 당연히 대통령 뉴스였는데 두 번째 뉴스가 이브몽땅 뉴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분에서 4분 정도 하는데요. 원래 9시 뉴스에 3, 4분 정도 뉴스를 하는 건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저거 다음엔 나오겠지. 그래서 제가 그날 생각했어요. 우리 노동자 수만 명의 투쟁은 이브몽땅도 뭐 좋은 사람이라고 치고 이브몽땅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한 거죠. 그래서 그날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다음에 대회를 하면 불질러야 되겠다. 뭘 해도 뉴스에 안 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생각할 때 많지 않았어요. 혹시 옛날에 다음엔 더 격렬하게 해서 더 심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가끔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민주노총을 뭐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시위를 하더라도 좀 인도로 좀 다니면서 이렇게 좀 하면 우리도 뭐 하고 할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거리를 한바탕 뒤집어도 뉴스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점점 과격해지는 거죠. 평화적 시위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노동이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동안에 투쟁을 하면서도. 근데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저것들 과격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게 일정하게 좀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사회 같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뭐 이렇게 되지만 좋은 말이 안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막 저도 다음엔 불질러야지, 다음엔 뭘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이런 구조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노동자의 권리는 이제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뭐 다 아는 건데 청년 실업은 현재 20%고요. 다 아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최장 노동 시간도 알 테고 산재율과 사망 만인율, 이건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영국보다 20배 정도가 더 죽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영국은 기업살인법이 있고 그 기업살인법에 의해서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예를 들면 삼성에서 사람이 죽으면 삼성의 이재용을 구속시키는 반드시 책임자를 구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오너가 구속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이 산재율과 사망 만인율은 정말로 창피한 숫자입니다. 정말 창피한 거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이렇게 무심한 나라, 영국의 20배나 되는 나라. 이 구조가 요즘 들어서 더욱더 심각한 이유는 뭐예요?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업무를 전부 하청업체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이동의 김군이나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청년도 역시 그렇게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문제였고, 그래서 하청 노동자는 원청 노동자보다 8배 더 많이 죽습니다. 얼마나 이 열악한 임금 구조와 그 열악한 임금 구조 속에서 더 심하게 임금도 열악한데 사망률도, 산재 사망률도 8배나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4차 산업과 플랫폼 노동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노동자의 권리는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단지 요 표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이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가 뿌리 깊이 내려앉아 있는 게 우리 사회의 구조이죠. 여기서 한국의 노동조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겠다고 나온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가 되니까 홍준표가 기종노조를 얘기하고 빨갱이를 얘기하고, 제가 어느 날 여의도에서 차 마시는데 바른미래당인가 뭐 자한당인가 근데 둘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계속 지지율 떨어지면 민주노총 치면 돼. 민주노총 치면 지지율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 통화하면서 정치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을 공격하면 표가 된다라고 하는 구조. 근데 한국 사회 노동의 현실을 보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총은 이런 거죠. 특히 낮은 노조 조직률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입니다. 10%도 안 되는 노동조합 조직률. 2015년 통계이긴 합니다만 현재 1,900만 노동자로 흔히 조직 대상 노동자를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 조합원은 1,900만, 190만. 민주노총도 좀 한 4%쯤 올라갔을 텐데요. 2015년 통계니까 이것도 이제 표를 바꿔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한 80만에서 100만 정도. 사실 맹비 내는 조합원은 아마 80만이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런 구조에서 민주노총은 불과 한 4%, 2천만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사업장의 직원이 100명이, 1000명이 노조 가입 대상자라고 칠 때 그 노조를 만들었는데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00명이면 그 노동조합은 그 직장에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0명짜리에서 100명이 조합원이라면 기능이 불가능한 거죠. 아마 파업을 해도 뭐 싸움을 붙어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고 파업도 하고 다 백날 해라라고 얘기할 겁니다. 사회로 확장시켜서 보면 한국 사회 민주노총이 무슨 국정농단 세력이니 뭐니 어쩌고 해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천만 노동자 중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80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100명짜리 노조가 생기면 사용자는 100명이니까 깨무시할까? 다른 900명이 물들까 봐 끊임없이 100명은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고 저것들이 회사를 말아먹는다고 틀림없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900명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민주노총이 그렇습니다. 무슨 80만으로 세상을 무슨 택도 없는 얘기고요. 정권의 위협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개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나쁜 놈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게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뭐 그렇지만 실제 2천만 노동자 중에 4%밖에 안 되는 조직률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유일하게 자본주의 체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노동운동이고 그 중에서도 민주노총인데 그 민주노총은 사실은 80만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노동자 2천만 중에. 세상 바꿀 수가 있겠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이 노력에 과연 이 민주노총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의 노동조합, OECD 평균은 30% 정도 됩니다. 여기 아이슬란드부터 대체적으로 노르웨이까지. 우리가 흔히 북유럽의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오늘 그거 안 가세요? 그거 공부. 아, 포기하셨어요? 내일. 북유럽의 복지국가.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라고 흔히 얘기되는데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기본적으로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회가 복지가 형성되고 일정하게 한국 사회 그 사회가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사회복지가 확장되는 것은 노동조합 조직률과 비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프랑스를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거 언제 이동했어 이거? 제가 이거 프랑스인데요. 이거 한국 9.9%고 프랑스는 왜 8%인가? 나름대로 노동운동의 전통도 길고 진보 진영의 이것도 긴데 프랑스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왜 이럴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프랑스를 안 가가지고. 떠나온 지 저렇게 떨어진 걸 몰랐어요. 대체적으로 프랑스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의문의 대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가 이걸 얘기하면 꼭 질문을 받는데요. 우리 노동조합도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노동법에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 100명짜리 노동조합이 임금을 인상시켜서 올려놓으면 비조합원들에게 사업장에서는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속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노동조합들이 저 무임승차하는 저 놈들 빼놓고 우리만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올린 건 조합원들만 올려라.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법에 근로기준법에 일반적 구속력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앙교섭이 없는데 프랑스는 다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서 노동조합이냐 조합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그 사회의 노동자들에게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통이 오래되면서 이들은 예를 들면 노동조합원들이 파업을 해도 비조합원들도 그냥 같이 파업이나 마찬가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직률 문제가 일반적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생각하는 노동조합 조직률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왜 없어요? 예? 미국은 아예 없나요? 미국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한 30%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도
떨어지고는 있는데요. 확인을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 아까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표를 특별히 넣은 이유는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예요. 한국의 노동운동. 여기 보면 노동자가 1997년에 가장 신뢰할 만한 집단 25등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활동을 열심히 하던 87년부터 2007년까지 그 20년 동안은 사실 거의 이 노동조합의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97년 요 언저리까지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일반 사회의 지지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신뢰 집단 5위 안에 들어가고 그때는 예를 들면 노동자가 임금을 올리면 전체 현대자동차가 임금을 올리면 전체 노동자들이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조합의 투쟁이 곧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던 시대였습니다. 신뢰 집단 5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국민들과의 관계도 일정하게 괜찮았는데요. 2007년 중앙일보 조사를 보면 민주노총은 파워 조직의 영향력과 신뢰도, 영향력도 없고 신뢰도도 거의 빵점인 여기에 있습니다. 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민주노총은 상위 5등에서 하위 5등으로 떨어졌을까? 이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97년부터 2007년까지 IMF, 하청,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비정규직. 그런 것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걸 인과관계를 설명을. 이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건데요. 저는 이 10년 동안은 민주당의 집권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많은 고민과 판단이 필요한데요. 왜 이 10년 동안 민주노총과 국민들의 관계는 더욱더 어긋났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겨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대입니다. 노조에 대한 국민인식은 엄청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이게 89년, 이게 2010년, 이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마치 89년도에 있었던 그렇게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이 컸던 시대만큼 정치적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답을 하게 됩니다. 또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노동조합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똑같죠. 89년하고. 또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하고 심지어는 경제 성장에도 기여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가 안정에도 기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표는 무엇을 의미할까? 2017년에. 이 조사를 다시 한번 2019년에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2019년에 한다면 저 수치가 유지될 것 같은가? 저는 결국 자유주의 정부라고 일컬어지는 민주당 집권기와 세상과 관련해서 자본주의 체제나 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되는 노동운동과 이 민주당 집권기에 갈등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우 고민스러운 영역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서초동 집회의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는데 민주노총 깃발이 없으니까 더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 갈등의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노동운동, 과연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는가. 정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이 표를 보면서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정말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한편 민주당 정부는 스스로 이런 문제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좀 동시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노동조합은 그동안 이러한 일들을 사실은 해왔어요. 누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고 사회운동의 주요한 거점이었고 이윤에 저항하는 유일한 저항군이고 민주주의를 확장했고 진보의 대중적 토대를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진보정당을 건설한 이 토대는 모두 노동조합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과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평가가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긍정적 평가의 수준은 떨어져 있고 상당한 정도 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점점 이제 현재로 와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와 노동, 한국 사회의 노동조합의 현실이었다면 이제 현재 우리 노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을 가장 고전적으로 정의하면 이런 정의입니다. 그러나 법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건가? 뭐 이렇게 정의하기보다 더 단순하고 쉽게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면 우리 사회 노동조합 정의를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자 시원 청년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노동조합은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시원 청년 여기 와서 말 섞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한 명도 없죠. 오늘 나랑 말 좀 섞자고요. 술 마시고 갈 거예요? 예. 중학교 후배요? 아니 갑자기 왜요? 아 그러시구나. 말씀 좀 해주세요. 몰라요? 말 좀 섞고 그러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냥 노동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요. 다르게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 다 비슷한 얘기지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든 조직입니다. 근데 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직장 내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습니다. 월급이 5% 올랐는데 집값이 30% 오른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집값이 30% 오르지 않게 만드는 것도 역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고민스러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 건 분명한데 그러면 세상도 바꾸지 않는 한 노동자가 잘 먹고 잘 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돌의 지점이 노동운동의 고민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한국 노동조합의 현실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만든 조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장 내의 삶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삶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려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운동이 세상을 바꾸는 조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택도 없는 소리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닌은 한번 나왔던 표 같은데요. 노동계급 운동의 자생적인 발전은 그것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대한 종속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자생적인 노동조합 운동은 조합주의이기 때문이다. 요 앞에 크게 보면 경제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겠죠. 경제적 조합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주의는 부르주아에 의한 노동자들의 이데올로기의 예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이건 뭐냐면 노동조합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운동을 할 때 야 이번에 우리 노조 만들어서 세상을 바꿀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해가지고 우리 임금 좀 올리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세상이라고 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 조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룩셈부르크 비슷한 얘기 하는데요.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도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자본주의 착취가 용인하는 한계점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보면서 이들은 그래서 노동운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직접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레닌이 얘기하잖아요. 내게 무기를 달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때 무기가 뭐였어요? 레닌이 달라고 한 무기가 뭐예요? 내게 무기를 달라. 그럼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그때 그 무기는 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소위 사회주의 혁명가들 사이에는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는데요. 노동운동이 기본적으로 개량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려면 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노동운동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노동자의 계급의식이 각성되고 당운동의 중요한 기반과 토대를 갖고 가고 일정하게 개량을 축적해 가면서
사회에 대한 또는 자신의 삶들을 바꿔가는 그 역할 중요하지만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바로 기반을 형성하고 그것을 당이 끌고 가고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기본 논지인 거죠. 그래서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개량적인 조직이에요. 이게 뭐 노동운동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자, 우리 뭐 집회 나가면 뭐 세상을 바꾸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구호로서 외칠 수는 있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옛날 혁명가들은 노동운동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학교, 중요한 기반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거 넘어가도 되죠. 그런데 한국의 노동운동은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원래가 개량적인 노동조합인데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그래도 뭐 학교 비정규직이나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기업별 단위는 아니죠. 워낙 작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뭘로 돼 있어요? 뭘로? 그냥 현대자동차 노조입니다. 가스공사 노조이고 지하철공사 노조예요. 제가 노동조합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연초에 총파업 결의를 같이 해요. 야, 우리 공공부문은 있잖아. 같이 싸워야 돼. 정부 저것들이랑 같이 싸워야 되거든.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이 지금 3%로 내려왔는데 이거 깨자. 막 이렇게 이제 결의해. 막 그래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뭐 동지여 내가 있다 부르고 막 밤새 술 퍼마시고 막 온갖 난리를 쳐요. 막 그러고 절대 배신하기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맹 차원에서 이제 방침을 정하죠. 방침을 정해서 5월 30일까지 교섭. 그리고 6월 1일부로 모두 일제히 쟁의 발생 신고. 그리고 6월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3%를 깨지 못하는 한 모두 들어간다. 근데 3%를 정부가 깨요, 안 깨요? 못 깨요. 그건 왜? 한 사업장에서 그게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뚫어주는 기관장은 어떻게 돼요? 목이 잘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뚫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맹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3%는 통과가 안 되니까 어차피 올해 파업하고 이걸 가지고 대정부 교섭을 통해서 어쨌든 이 판을 정리하고 이후에 공공부문은 총리하고 교섭하는 구조로 바꾸자. 막 이러면서 이제 원대한 계획을 하고 막 술 마시고 막 동지여 내가 있다. 막 함께 가자 이 길을 뭐 온갖 걸 다 하는 거죠. 온갖 걸 다 하는데 막상 딱 이제 시점이 오면요. 5월 30일까지만 교섭하도록 돼 있으면 5월 28일까지 다 안 돼. 이제 막 연맹은 분주하죠. 총파업을 준비하느라고. 그러면 5월 28일에 사용자가 얘기를 합니다. 지하철에. 예를 들면. 정부 가이드라인을 깰 수는 없다. 그럼 나도 잘리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안 된다는 걸 너네도 알지 않냐. 그러나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서 3%로 발표하고 안 보이게 이렇게 예산 짜맞춰가지고 2%더 줄게. 대신에 이면 합의로 하자. 이렇게 정리해 치고 나옵니다. 기업별 노조에서. 그럼 위원장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공공운수노조 연맹과 함께 총파업으로 가고 이 부당한 임금 가이드라인, 이 정부가 왜 임금을 결정하냐. 그럴 것 같으면 대정부 교섭을 해서 공공기관 임금을 한꺼번에 정리하자. 근데 이렇게 개별적인 사업장에 우린 이거 못합니다. 딱 내려와서 이제 교섭 끝난 다음에 대의원들 모아서 얘기하고 오늘 교섭은 이러이러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럼 대의원들이 우리 위원장 멋지다 이러 천만에 만만해. 야 인마 그거 해 인마 그냥 이렇게 준대잖아. 우리가 5% 요구했는데 준대는데 왜? 아니 그렇게 되면 다른 노조 야 우리가 지금 지하철 노조가 중요하지 지금 다른 노조 같이 싸우기로 했잖아요.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으로 가면 파업은 부결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타결해 인마. 우리가 지금 파업해가지고 무노동 무임금에 야 타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타결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문에 공공부문 총파업 지하철 노조 타결로 균열 생겨. 막 이래가지고 이제 신문에 나와요. 그럼 다른 이제 제가 전화하죠.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진짜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3%로 타결했어? 뭐 이러면 힘이 없어서 3% 이면 교섭 얘기를 또 안 해. 따로 받는 걸. 그럼 이제 다른 노조에서 전화하고 난리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도미노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기업별 노조의 최대의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시잖아요.
외국은 기업별로 노조를 조직하지 않습니다. 원래 산업발전의 단계도 그랬기 때문에 산업별로 구성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전 세상을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공공부문은 같이 해서 공공노동자라는 인식도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인식은 뭐예요? 지하철 노동자, 현대자동차 노동자 이런 거예요. 자동차 산업 동시파업 이런 것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딱 오면 똑같은 방식이 연출되고 오히려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현대자동차 파업할 때 이번 기회에 대우가 치고 올라가야 돼. 이게 사용자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조합원 얘기입니다. 파업할 때 우리가 더 팔자.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행태였어요. 근데 초기 전투적인 노동조합 시절에는 이게 일정하게 단위노조 사업장의 투쟁이 다른 사업장에 긍정적으로 다가갔던 반면에 지금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기업별 노조의 문제. 그래서 원래 노동운동이 개량적인데 한국의 노동운동은 훨씬 더 개량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기본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야, 너네 임금 깎아서 있잖아. 저기 비정규직 월급 더 줘. 이건 무척 무슨 어떤 거예요? 비과학적인 얘기예요. 원래 개량적인 조직인데다가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여러분하고 똑같다니까요. 무슨 조합원이 엄청난 뭐 전사나 투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냥 임금 10원 오르면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 조합원들을 기업별로 묶어놓고 있는 구조에서 야, 올해 민주노총은 임금 동결하고 이걸 가지고 뭘 한다. 이렇게 하면 조직이라는 게 사실 가동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발생하는 거죠. 이 구조를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해야 되는 게 한국 노동운동의 과제이지만 그래서 산별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산별운동으로 가겠다. 이 모든 문제가 노동자 의식이 아니라 종업원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업별 노조의 구조에 있으니까 산별로 전환한다. 그래서 공공연맹의 이름을 공공운수노조로 전환해. 이름만 전환해. 이름만 전환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왜? 교섭에 응해야 되거든요. 그럼 정부가. 그거 좋아. 그럼 우리 앞으로 공공부문의 임금 문제는 교섭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공운수노조의 힘이 엄청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 통제가 가능한데 디바이드 앤 룰이 가능한데 이걸 묶어주고 총리랑 혹은 뭐 기재부 장관이랑 대정부 교섭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산별 교섭은 그렇게 하니까요.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 금속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금속 무슨 협의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자. 이렇게 교섭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우 상박의 임금 구조. 중소업체의 임금은 좀 더 올리고 대기업의 임금은 조금 더 줄이고 이거를 중앙이 결정하는 거죠. 중앙교섭으로. 한국 사회에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구조를 다 기업별 노조에 맡기게 되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수천억의 또는 수조 원의 순이익이 났는데 조합원들은 당연히 우리의 노동으로 현대자동차가 많이 팔렸으니까 뭐라 그래요? 임금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임금을 올리면 그 임금은 누구에게 전가돼요? 하청업체에 전가됩니다. 그것을 사용자는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하청업체 사장은 그래서 임금의 이 양극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그러니까 정규직 노조가 양보해. 이거 비과학적이라니까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건 굉장히 도덕적인 얘기인 거지 이것이 사회과학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구조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야, 현대자동차 너네는 임금 올리지 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조 원의 이익이 난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너네는 올리지 마. 그럼 그 수조 원의 난 이익을 갖고 있는 그 현대자동차 사용자가 너네들 임금 안 올렸으니까 난 이걸 사회적 기금으로 내야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인데 한국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이런 고민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기 노동운동은 싸울수록 세상을 변화시켰다 하면 지금은 정규직 중심의 운동으로서 싸운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탄력근로제 반대 싸우자라고 국회로 모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조합원들 입장에서. 그 아무 상관도 없는 조합원들에게 야, 우리는 상관없지만 저 최저임금 노동자하고 영세 노동자들은 이거 도입되면 끝장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단위노조 위원장들은 또 꾸역꾸역 야, 그래도 우리 가야 돼. 이렇게 모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민주노총 지도부는. 여러분들이 민주노총 지도부를 욕할지 모르지만
민주노총 지도부는 안간힘을 쓰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사회운동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너네 와. 근데 우리들의 존재 기반, 한국노동운동의 존재 기반은 이렇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는 권력이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 이 구조에 있는 거죠. 이 간격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한데요. 아까 이제 그런 한계가 있죠. 역사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도록 하고요. 한국 노동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키워드 중에 기업별 노조를 얘기했습니다. 정규직 노조의 문제도 심각하죠. 지금은 한 85대 15 정도 되는데요. 이 85대 15라고 할 때 이 15의 비정규직도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좀 나은 비정규직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작은 중소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임금이 높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비정규 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청년 알바 노동자들 혹은 골목골목마다 들어있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여성 노동자들, 이런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래도 그 비정규직 중에서 그나마 나은 비정규직들이라는 거죠. 이 구조가 우리 사회의 고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노조라고 하는 85%, 이 85%의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 이 투쟁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되냐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요. 정규직 노동자가 투쟁을 하면 이 투쟁을 통해서 우선 일반인들의 시각, 국민들의 시각이 용납을 안 해. 아까 이제 맨 첫 장면 현대자동차나 대한항공이 파업을 하면 동의가 될까?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되는 구조에서 그래서 임금 인상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거의 포기한 상태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1% 줘도 좋고 그래 그 정도 받고 살지 이런 거지. 그래서 정규직의 동력이 올라오질 않아요. 올라오지 않는 거죠. 특히 이 박근혜 정권 때는 워낙 때려잡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안들을 막 들고 오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갖고 오지만 특별하게 단위 사업장을 압박하는 것으로서 뭐를 아직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치열한 충돌이 아직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구조에서 정규직 노조의 투쟁성과 이런 역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노총 집회를 가면요. 여기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학교 비정규직이고 한 분은 교육공무직이시기도 한데 사실 집회 대우의 한 70에서 80%는 비정규직 대우입니다. 민주노총의 집회를 가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이미 한국의 노동운동은 특별한 출구를 뚫지 않는 한 상당한 위기, 저것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또 한다고 노력해도 일정한 한계에 와 있는 게 우리 노동운동의 현재 고민이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그렇다고 힘이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2천만 노동자 중에 80만 밖에 안 되는, 그것도 정규직 중심의 운동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복수노조 문제, 또는 단결권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조 활동을 못하는 문제, 특히 노조 조직률의 문제, 특히 청년운동의 쇠퇴 문제, 아까 이제 그 장면을 보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 반성과 성찰, 정규직 중심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 비정규 운동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제가 아까 사내하청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 예를 들면 이제 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오랜 기간 동안 역동적으로 싸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앞으로 2, 3년 내에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동력이 확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조금씩 해결했어요.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더 해결하면 되지만 더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비정규직들도 투쟁의 의욕이 예전 같지는 않은 거죠. 사실 그렇죠. 지친 것도 있고 또 일정하게 예를 들면 전에 40%에 있었다면 학교의 성원에 비해서 40%에 있었다면 지금 예를 들면 한 70% 가고 조금 이따 75 정도 가면 그러면 야 우리가 100%는 못하니까 이 정도에서 그냥 그래서 싸우느니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 비정규 운동의 확산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정말 새로운 비정규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사업장에 얘기를 하는데요. 현대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1인당 조합비가 3만 원이면 한 달에 노조의 예산이 115억, 1년 예산이면 현대자동차 노조 1년 예산이 18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노조 예산이 180억. 그 중에 뭐 상급단체에 뭐 한 80억 정도 올린다고 치면 100억 정도를 갖고 있는 거죠. 조합원이 5만 명이긴 하지만 제가 얘기해요. 야, 너네 있잖아. 무슨 뭐 임금을 우리는 이번에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임금을 2%만 올릴 테니까 기업 현대자동차 사용자 등의 하청 노동자들에게 좀 잘 좀 해주세요. 이걸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건 현대자동차에 해당되는 거고, 얼마 전에 부산 지하철 노동자가 전태일상을 받았는데 우리는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임금을 하나도 안 올리고 임금 인상분을 모두 신규 채용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박수 받고 전태일상도 받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부산 지하철 노조의 일인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와 발생하는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조합원들도 자기 노동 강도 때문에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면 올해 한번 참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지, 이게 우리 사회 전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야, 너네 울산 지역의 청년 알바 노동자를 현대자동차가 나서서 조직하고 너네 예산 100억 중에서 2억만 들여서 써봐. 확 달라질 거야. 우리나라 알바 노조의 조합원이 500명입니다. 여러분 가끔 알바 노조 들어보잖아요. 웃기잖아요. 전국에 알바생이 얼마나 많은데, 알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규직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뭐 정규직이기 때문에 임금 조금 올리고 이렇게 미시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세상 전체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정규직 노조 중심의 비정규 운동을 해야 되고, 이 비정규 운동을 지역 차원에서 공장담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어떻게 벌여갈 건가. 특히 이제 제가 주로 학교 비정규직이 있어서 그런데요. 교육 공부 중인 학교 비정규직도 이후 지역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운동이 한계에 부딪힐 거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기업별 노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산별 노조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요구해요. 제가 사회연대 임금 특위장이긴 합니다만 사회연대 임금을 하려면 산별교섭이 법제화되고 임금 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산별노조 체제를 정착하고 이게 법제화될 수 있는 구조를 찾아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지속가능한 운동의 전망, 새로운 주체, 청년운동, 노동교육. 이 조선일보 카디뉴스인데요. 이게 사법고시 마지막 합격자인데요. 울면서 공부해서 8번 떨어져서 이제 당선. 그리고 조선일보는 또 이런 걸 좋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은 이 사람을 막 엄청 띄워주고, 이게 이제 일종의 그런 거죠. 이런 경쟁의 구조에 청년들을 내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봤던 이런 사진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결국 지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데도 있고 자회사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자회사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근데 직접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게 누가 반대해요? 노동자가 반대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정규직 노조가. 그래서 편법으로 그러면 원래 정규직이 5급부터 시작한다면 6급을 새로 만들어. 그래서 6급, 비정규직은 6급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라도 하자 그러면 이것도 안 받아. 이것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신히 말하자면 6급으로 통과시켜서 비정규직을 없던 직급을 만든 거죠. 없던 직급을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직군 자체를 신설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모 회사의 직접 고용으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직급을 하나 없던 직급을 만들어서 비정규직에 정규직화된 사람은 아무리 오래 근무했어도 호봉은 좀 높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6급 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신설 직급을 만들었어요. 청년조합은 1000명이 탈퇴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 현실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말, 원래 공정한 경쟁이란 말은 성립하지 않는 이게 형용 모순의 단어입니다. 원래 형용 모순의 단어인데
이 구조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하철 조합은 1000명이 탈당합니다. 노동운동한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이걸 충격으로만 받아들이고 대책이 없다면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노동운동을 끌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노동운동 내 가장 큰 고민, 지속 가능한 운동, 청년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늘 새로 공부하러 오신 서원철 동지가 청년으로서 제가 공공에 가서 그걸 한번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조직부장으로서 오늘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지속 가능한 운동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들의 현재 과제로 돼 있습니다. 노동의 양극화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노동운동은 사실 해소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임금 노동자들을 시혜 차원에서 복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 현재 민주노조 운동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공장 담을 넘어서는 사회 연대 운동, 노동 의제를 사회화 시켜내는 것들이 현재 필요한 구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별 노조의 연합단체 성격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으로서 동시에 한계도 존재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에 실패하고 있죠. 옛날에는요, 일반 사회단체나 일반인들이 민주노총의 문화를 흉내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노동권의 문화가 사회 문화를 선도했는데 지금은 민주노총 뭐예요? 낡고 고루한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민주노조 운동이 오히려 사회운동과 사회 문화를 끌고 가고 있는 문화였거든요. 그걸 따라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식인 거죠. 제가 옛날 그 박근혜 촛불할 때 청년들 막 섞여갖고 가는데 야야 민주노총 깃발 있다 재수없다 일로 가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청년들이 그런 거죠. 막 재수없고 낡고 고루하다고 생각하는 이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래된 사람도 있고 젊은 층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는 고민도 있지만 이런 고민들, 예를 들면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 과연 노동운동은 얼마나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지, 생태와 환경 문제에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문화운동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관심이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제가 민주노총에 전화했어요. 농담인데 야 있잖아 그 블랙머니 그 했는데 너네 그거 좀 민주노총 지도부 블랙머니 단체 관람 이것 좀 하면 안 되냐? 난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영화들을 뭐 예를 들면 뭐 하고 영화사하고 같이 보고 그러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론스타와 국제투기자본에 대해서 발언하고 그게 신문에 나고 그렇게 해서 좀 사회운동단체들과 섞이기도 하고 이런 게 그게 일종의 퍼포먼스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좀 그런 마인드 좀 가져봐라. 내가 지금 블랙머니 제작자라서 이거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왜 그런 마인드가 없냐. 내가 전화했어요. 그 단체 관람 좀 해라. 그냥 단위노조에서 이런 영화 볼 수 있으면 한번 봐라. 이거 말고 지도부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 좀 해봐라. 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마인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없는 거죠. 다행히 이제 최근 들어서 젊은 동지들이 조금씩 들어가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퀴퍼 같은 데도 민주노총 깃발이 나오고 이러는 걸 보면서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해보지만 이런 것에 대한 노동운동이 좀 옛날에 우리 알잖아요. 1920년대에 가장 모던 보이가 누구였어요? 1920년대 일제시대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한때는 또 한참 잘 나갈 때는 노동운동 뭐 이런 게 예를 들면 스스로 자긍심이 있는 거죠. 스스로 학생운동 하는 친구들도 많이 깨지고 감옥도 가고 그러지만 자긍심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사회적 자긍심을 느낄 수 없는 이게 멋이 아닌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것은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노동운동이 자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도 페미니즘이나 뭐 남북평화운동, 4차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공장 담을 넘어서는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것과 소통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정의당과 노동에 대해서.
그럼 정의당은 어떨까? 정의당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어와서 가장 놀라웠던 건 정의당과 노동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격차가 크다 이런 걸 느끼는데요. 이 장면은 처음에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질 때 뭐 익숙한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노동이란 단어로 통합당에 재뿌리지 마라. 이게 이제 당일날 대회할 때 이렇게 보셨어요 혹시 그날? 예. 그러니까 원래 진보정의당의 정의당의 뿌리가 이제 통합진보당이었는데 이때 이제 민주노동당과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정의당의 역사와 한국 진보정당 운동의 흐름을 얘기하겠지만 노동이란 단어로 통합당에 재뿌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들고 있었던 게 이제 우리 뿌리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동안에 있었던 진보정당 운동, 노동에 대한 이미지, 오늘 제가 설명했던 그런 관점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당이 여기까지 왔어요. 노동이 당당한 나라까지 온 거죠. 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에 일정하게 이제 노동을 표방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장면은 이제 창원 장면인데요. 이 창원 장면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판 정말 자유한국당을 꺾느냐 못 꺾느냐 뭐 여러분들 텔레비 보실 때도 계속 90%인가까지 지다가 이제 역전했으니까 그 전날 그 전전날 얼마나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막판에 오면 느껴지잖아요. 이게 이제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전전날인가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내려와서 선거 유세를 도와주기로 내려왔어요. 이해찬이 올라왔어요. 이해찬이 연설에 막.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모인 정의당 모든 당원들이 원래 당은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단상에 올라가면 뭐 해요? 딱 올랐으면 맨 먼저 뭐부터 해요? 연호하잖아요. 이해찬 뭐. 아, 나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막 이러고 있는 차에 그 같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같은 시간에 여의도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은 각성하라, 반대하라, 너네 나쁜 민주당, 그게 탄력근로제 반대 국회 시위였습니다. 그 장면이. 그러니까 그리고 다 이제 잡혀가고 끌려가고 이 문재인 정권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뭐 탄력근로제를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민주노총은 집회하고 있었고 저는 창원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이해찬 하고 있었어요. 우프죠. 굉장히 우픈 현실입니다. 우픈 현실이긴 하지만 여영국을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정의당과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의 또 하나의 슬픈 에피소드이고 우픈 에피소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우리 당은, 정의당은 노동을 진짜 대표하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 노동을 대표하는 정당이 돼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 민주당이든 다른 정당이라고 해, 특히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뭘로 강조할 거냐라고 하는 핵심적인 키를 뭘로 잡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우리 사회의 노동이라는 이미지도 그렇고 우리 이 내부의 노동에 대한 이해나 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중심적인 테마로 일단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지만 실제 노동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올곧게 이런 관점을 좀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 말고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다만 그렇게 할 때 노동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훨씬 더 확장하고 훨씬 더 대중과 공유할 수 있도록 바꿔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노동을 대표하는 게 조직 노동자나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존재하는 문제부터 극복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노동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인식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접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당의 기반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예를 들면 당대표 선거에 어떤 사람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슈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나는 노동을 대표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현재 우리 당에 그 캐치프레이즈는 절대 먹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부차적인 캐치프레이즈로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당의 조건은 그렇다. 그래서 노동을 대표할 수 있는 구조, 대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저는 뭐 늘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 당의 현재 현실이 그렇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로 한다고 하면 당 간부들이 다 힘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장애 인지 교육, 성평등 교육, 그리고 노동 교육, 의무 교육을 하나 더 넣어야 된다. 그래서 셋 중에 둘을 이수하게 하더라도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얘기하면서 노동에 대한 기본 이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낮은 정당에서 노동을 의무 교육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갈 수 있겠냐라고 제가 전국이 때 발언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의무 교육으로 해야 된다. 안건 상정도 못했어요. 안건 상정도 안 됐는데요. 저는 뭐 여기 전국위원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이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현실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렇게 대표해서 예를 들면 당이 진보정당으로 성장이 불가능하다면 그렇게 대표하면 당이 완전히 찌그러질 텐데요.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요 라고 하면 고민해 볼 수는 있는데 정말 그럴까? 저는 예를 들면 여영국의 당선은 노동자 밀집 지역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역에서 사실 의원 당선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노동벨트를 복원하고 영남권 노동벨트를 복원하고 우리가 지금 7%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이게 지금 한 3년 전부터는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 7%가. 그러니까 그 전에 1%에서 시작돼서 6, 7%까지 간 다음에는 거의 3년째 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뭘로 돌파할 거냐? 전 노동으로 돌파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의제이기도 하고 기반이기도 해요. 가장 손쉬운 콘크리트 기반을 형성해서 두 자릿수가 돼야 그 다음에 사실은 당이 일정하게 궤도에 올라간다. 사람들은 PC라고 얘기하죠. 정치적 올바름에 투표하지 않고 정치적 힘에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게 100인데 우리가 말하는 건 90이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60밖에 안 되지만 60은 실현 가능성이 있고 90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60에 투표한다는 거죠. 그것을 해소하려면 우리는 일단 두 자릿수를 넘어가야 저당을 찍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두 자릿수 지지율을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서 이제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붙은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조금 더 중원으로 진출하자. 아니다. 이 지금 구조에서 이것을 좀 확실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중원으로 진출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차별성이 없으면 이런 논쟁이었다고 보는 건데요. 사람마다 판단은 다른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정의당은 노동을 대표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고민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정의당이 낳은 불세출의 노동위원장 김정화 위원장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제 노동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중요한 거죠. 말로 떠들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원들과 어떻게 할 것이며 노동의 의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특히 조직노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민주노총당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치명적이지만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노동자를 흡수하지 못하는 것도 치명적인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하죠. 세계의 어떤 진보정당도 조직노동자를 기본적인 기반으로 하지 않고 성장한 정당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네요. 과거 민주노동당의 영광은 조직노동자라고 하는 기본 기반이라고 하는 게 워낙 튼튼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이제 그런 기반이 없는 상태 속에서 정의당은 조직노동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까? 이제 이런 모든 계획이 김정화 위원장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면 돼요. 보면 된다고 보고 어쨌든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더욱더 흥미진진한 우리 사회의 진보정당 운동은 어떻게 흘러왔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논쟁을 거쳤는지 한국 진보정치 운동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완벽하다는 건 빼고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와 노동, 정의당과 노동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